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회사 사무실은 보통 저녁 6시면 문을 닫았고 지금은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어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차가운 빗물이 신발 끝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배낭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사람 지켜주는 곳 맞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들어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몸 좀 닦아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니? 아이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뱃돈 봉투였습니다. 빨간색 봉투가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세요. 아이의 손이 봉투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해요. 나쁜 아저씨들이 자꾸 와요. 엄마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제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세뱃돈이에요. 5만 원이에요. 이거 드릴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올해 52살입니다. 지금은 작은 경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조직에 들어간 건 20살 때였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33세 조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경비회사를 차린 건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직원 4명과 함께 건물 경비, 행사 보안 같은 일을 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해요. 작은 식당이에요. 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돈을 내래요. 안 주면 가게를 못 한대요. 엄마가 무서워해요.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왔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한 명만 왔는데 요즘은 여러 명이 와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혼자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증거가 없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는 계속 세뱃돈 봉투를 제 앞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지켜주세요. 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엄마 식당이 어디니? 시장 골목이에요. 순대국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네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거라. 내일 아저씨가 가볼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빗속을 달려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돌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시는 그쪽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에게 오늘 일정을 넘겼습니다. 혼자 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경력이 제일 오래된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좀 봐야 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순대국집이 보였습니다. 한결 순대국이라는 간판이 발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말했지만 눈가의 그림자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물 맛이 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맛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자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나가자마자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남은 손님 한 명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오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남자 중 앞에 선 사람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 용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시네요.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여자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돈 없어요. 저 혼자 겨우 가게 꾸리는 처지예요. 에이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관리비 내셔야죠. 남자가 한 발짝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사장님 가게 잘 지켜드릴게요. 나쁜 사람들 안 오게 해드리고요.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여기 계산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 남자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로 보였을 겁니다. 아저씨, 식사 중이시잖아요.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다시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오늘까지만 기다릴게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돈 준비해 두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없는 돈 어떻게 드려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형님 화나시면 무섭거든요. 가게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남자 사이를 지나쳐 여자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국 맛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며 여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어젯밤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남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 발짝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보자.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눈빛을 본 순간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공터에 섰습니다. 세 남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 섰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태준경비 대표 김태준.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 아저씨시네요. 그래서요? 저 가게 담당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구역이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서 일해요? 뒤에 서 있던 남자 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히 저 가게는 손대지 마. 앞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용감하시네요. 근데 혼자 와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형님한테 전해. 제가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그러는데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준이요? 제가 손을 놨습니다. 남자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 두 남자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 김태준?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알아보면 알 거야. 남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세 남자가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다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묻어두려 했던 과거를 꺼낸 겁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가 카운터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세계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전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민수, 과거 조직에서 제 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지 15년도 더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오늘 시장 골목에서 형님 이름 들었습니다. 제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래, 형님. 그 가게 왜 챙기세요? 개인적인 일이야.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쪽 요즘 박민호 형님 구역입니다. 박민호 형님 아시죠? 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지, 형님. 박민호 형님이 화내셨습니다. 형님이 손댄 가게라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민호 형님이 요즘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더 거칠어지셨어요. 제 눈이 감겼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박민호 형님이 형님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박민호, 과거 조직에서 같은 급이었던 사람입니다. 경쟁 관계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지냈습니다. 제가 조직을 떠날 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 6시 옛날 그 호프집 박민호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봤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녁 5시 반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호프집은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났습니다. 야, 김태준.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이지. 뭐 마실래? 물. 야, 예전 같지 않네. 그가 웃었습니다. 비어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박민호 앞에는 이미 소주병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야, 시장 골목 그 순대국집 말이야. 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왜 건드렸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개인적인 사정? 야, 김태준. 너 조직 나간 지 몇 년이야? 5년 됐지?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내 구역에서 이러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가게는 내가 챙겨야 해. 왜? 그냥. 박민호가 탁자를 쳤습니다. 빈 소주잔이 넘어졌습니다. 그냥? 야, 나한테 그냥이 통해. 이유를 말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7살짜리 애가 세뱃돈 5만 원 들고
우리 사무실에 왔어. 엄마 지켜달라고. 그의 엄마가 그 가게 주인이야.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가 뭔 상관이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들은 돈 내고 보호받는 거지. 그 가게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야, 김태준. 너 착한 사람 되려고 조직 나갔냐? 웃기지 마. 박민호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야, 있잖아. 나 요즘 힘들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위에서 압박 들어와. 실적 내라고. 매달 얼마씩 올려야 돼. 안 올리면 나도 끝이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게들한테 관리비 받는 거야. 안 그러면 나도 못 살아. 저는 말없이 그를 봤습니다. 박민호, 왜? 그만둬. 너도 나와.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와? 어디로? 너처럼 경비회사 차려? 야, 나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닥쳐.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너랑 나랑 달라. 너는 재능이 있었어. 싸움도 잘했고 머리도 좋았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었어.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대국집은 포기 못해. 그 가게 포기하면 다른 가게들도 말 안 들어. 그럼 나 망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그 가게는 내가 지킨다. 너희가 다시 가면 내가 막는다. 박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김태준.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선 긋는 거야. 그 가게만큼은 안 돼. 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몸을 숙여 제 얼굴 가까이 댔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너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호,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가게 건드리지 마. 꺼져. 박민호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호프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호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뱃돈 봉투를 내밀던 작은 손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대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님, 박민호 형님 화나셨어요. 애들 모으고 있어요. 알았어. 형님 조심하세요. 진짜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손님들 먼저 챙기고 해줄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을 켰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지켰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시쯤 가게에 불이 꺼졌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동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민호 쪽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순대국집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여자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호가 앞장섰습니다. 가게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박민호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야, 김태준, 여기 있네. 그가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민호가 제 앞 의자를 발로 차서 빼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뒤에 4명도 제 테이블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야, 밥 먹고 있네. 맛있어?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또 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박민호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가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소주 5병 주세요. 안주도 푸짐하게요.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손님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가시네. 야,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박민호가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에는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안주 접시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손님 많던데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요? 에이, 겸손하시네. 이렇게 손님 많으면 돈 잘 버실 텐데. 박민호가 소주병을 땄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관리비 내실만 하시겠네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박민호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달 월세는 내세요? 식자재는 어떻게 사세요? 여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형님. 옆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임대차 계약서 받습니다. 월세가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50만 원 정도는 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궁금하면 알아볼 수 있죠. 우리도 프로인데. 박민호가 다시 소주를 따랐습니다. 사장님, 오늘까지만 기다릴게요.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우리랑 같이 갈 건지 아니면.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장사 접으실 건지.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이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겨우 버는 돈이에요. 그 돈까지 내면 저희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박민호가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호.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김태준. 할 말 있어? 그만하고 나가. 뭐? 여기서 나가라고.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계속 이럴 거야? 나 진짜 화나거든. 나가.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조작하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앞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여운 애네. 7살이라며?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학교도 알아냈어. 집 주소도 알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민호.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애는 건드리지 마. 왜? 내가 우리 일 방해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야, 김태준. 너 조직 나간 지 5년 됐어. 이제 힘도 없고 뒷배도 없잖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발짝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애한테 손 떼면 너 죽는다. 박민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죽는다고? 야,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애한테 손 떼는 건 아니야. 그냥 학교 앞에서 놀라게만 할 거야. 어떤 애가 엄마 가게 때문에 무서운 아저씨들 만나는지 보여주는 거지.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래? 김태준, 계속 버틸 거야? 아니면 물러날 거야?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감정이었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다. 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야지. 역시 머리 좋은 김태준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박민호가 여자를 불렀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랑 잘 지내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매달 50만 원만 주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 가자. 박민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5명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사진까지 어떻게 저한테. 여자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님 들었습니다. 형님이 물러서셨다고요. 그래,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냥 그러세요. 형님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박민호 형님 뒤에는 조직이 있는데. 알아. 형님도 이제 새 삶 사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인사를 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순대국집 사장님이 오늘 첫 돈 냈답니다. 박민호 형님이 기분 좋아하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강을 봤습니다. 15년 전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강변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해냈습니다.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려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대영산업 회장 강대영.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대영, 제가 조직에 있을 때 보스였던 사람입니다.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조직을 떠날 때 그분이 제게 이 명함을 줬습니다. 태준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명함은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다. 그 명함을 지금까지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지만 주저됐습니다. 15년 만에 연락하는 겁니다. 게다가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습니다. 강물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아저씨, 엄마가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이의 목소리도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나쁜 아저씨들한테 돈 줬대요. 많이 줬대요.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왜요? 왜 못 지켜줘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하잖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약해서.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 약해요. 제가 알아요. 아저씨 강해요. 전화 너머로 아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불러요. 끊을게요. 아저씨, 다시 와주세요. 엄마 지켜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영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 김태준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네, 회장님. 야, 15년 만이구나. 어떻게 지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찾아온 일, 순대국집 일, 박민호와의 대리, 그리고 결국 물러선 일까지. 강대영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그 가게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 아이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박민호 그 자식이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았어. 태준아, 내일 저녁에 만나자. 장소는 내가 문자 보낼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천만에. 너는 내가 아끼는 애였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강물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회장님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 전체가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정장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강대영 회장님 손님입니다. 직원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한쪽 끝에 유일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는 큰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영 회장이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태준아, 회장님이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저는 천천히 다가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애송이였는데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나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 15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회장님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곧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먹어라.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몇 점 먹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민호 그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폐를 끼쳤어. 회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내가 물러난 후에 조직이 이 모양이 됐으니.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은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 10년 전에 손 뗐어. 이제 정식 사업만 해. 회장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깨끗하게 살고 싶더라. 손자들 얼굴도 똑바로 보고 싶고. 그러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처럼 나온 애들이 기특해. 과거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민호 그놈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 더 나빠졌다는 소리도 들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선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없어졌다더라. 약한 사람들한테 돈 뜯고 겁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까 해.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하지. 내가 박민호한테 연락해서 손 떼라고 하면 돼. 그게 될까요? 될 거야. 박민호 그놈 위에 있는 보스가 누군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현철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최현철이요? 그 최현철 말입니까? 그래, 내 밑에 있던 애였지. 이제 지역 보스까지 올라갔더라.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도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돈에 눈이 멀었어. 밑에 놈들한테 실적 압박하고 난리야.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최현철한테 전화할게. 그러면 박민호는 자동으로 물러설 거야.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최현철이가 아직 나한테 빚이 있거든. 10년 전에 내가 살려준 적이 있어.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왜? 혹시 회장님께 피해가 가는 건 아닙니까?
있다니까.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피해? 야, 태준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강대영이야. 그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최연철이 정도는 내 한마디에 꼼짝 못해. 회장님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 강대영이야.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고 잠깐 부탁할 게 있어서. 회장님이 저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박민호 있지? 내 밑에 있는 그놈이 지금 시장 골목에서 순대국집 괴롭히고 있던데 그거 좀 손 떼게 해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응? 왜냐고? 그 가게 주인이 내 조카 친구야. 그래서 내가 좀 챙겨주려고. 회장님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그럼 내일부터 손 떼게 해줘. 그 가게 말고 다른 데는 상관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 전화 너머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고마워. 최 사장,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회장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박민호는 그 가게에 안 갈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요? 쉬운 거지. 최연철이한테는 작은 가게 하나 포기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고.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그 엄마랑 애 안전할 거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뭘, 이 정도는 해줘야지.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태준아, 네, 앞으로 조심해라. 박민호 그놈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연철이한테는 순대국집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럼 박민호는 그 가게는 못 건드리지. 하지만 너한테는 올 수 있어. 저한테요? 그래. 박민호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일을 내가 방해했잖아. 게다가 위에서 손 떼라는 명령까지 받았고 창피한 거지.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면 복수하고 싶어질 거야. 가게는 못 건드리니까 너한테 올 거란 말이야.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심해라. 박민호 그놈 요즘 돌았다는 소문이 있어. 술도 많이 먹고 판단력도 떨어졌다더라. 알겠습니다. 내가 내 연락처 갖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회장님.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네.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드리래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당분간 조심하시라고 주무기 비용이래요. 하지만 이건 너무. 받으세요. 회장님 마음이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갔습니다. 점심때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왜 그래? 박민호 형님이 난리 났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위에서 순대국집 손 떼래요. 갑자기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래, 네. 박민호 형님이 화나서 난리예요. 사무실에서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박민호 형님이 형님 찾아갈 거래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박민호가 올 겁니다. 오후 내내 긴장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7시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4명이 따라왔습니다. 야, 김태준.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위에서 갑자기 순대국집 손 떼래.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민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내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한 거지? 누구 뒷배 찾아간 거야? 그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박민호, 술 깨고 와. 제가 말했습니다. 닥쳐.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어. 내 구역에서 내가 일 못하게 됐다고. 그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구 찾아갔어? 말해. 그만 가.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일 안 커져. 일 안 커진다고? 박민호가 웃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미 다 커졌어. 나 이미 끝났다고. 위에서 실적 못 낸다고 경고받았어. 너 때문에.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야, 김태준,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가. 뒤에 있던 4명도 일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회장님이 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민호,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가. 안 가. 너 오늘 제대로 혼나야 돼. 박민호가 칼을 들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대영 회장님이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회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지금 박민호가 칼 들고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민호 그놈 거기 있어? 네. 전화 바꿔봐. 저는 휴대폰을 박민호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호가 휴대폰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김태준.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가겠다. 다시는 안 올게. 박민호가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4명도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봤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휴지를 집어 칼을 감쌌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순대국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들을 돌렸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여자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보였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제 차를 봤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열심히 흔들렸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모아 저를 향해 합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가게가 점점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박민호 그놈한테 내가 단단히 일렀다. 다시는 너한테 안 갈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뭘, 당연한 거지. 너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라. 네, 그리고 태준아. 네, 회장님. 내가 선택한 길 잘하고 있는 거야. 과거 청산하고 바르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자랑스럽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일찍 가시라고 해서 걱정했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개인 일 좀 있었어. 해결되셨어요? 응, 잘 해결됐어. 그날부터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경비 일정 확인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현장 순찰 나가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에 순대국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여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는 안 와요.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대국 드시고 가세요. 제가 특별히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요. 아이가 저를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좋아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야.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들한테서 엄마 지켜줬잖아요. 그게 영웅이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월세도 냈어요. 이번 달 식자재도 샀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진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대국집에 들렀습니다. 갈 때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도 밝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택배가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티가 났습니다. 아저씨께, 아저씨 덕분에 엄마가 웃어요. 엄마가 이제 안 울어요. 저도 행복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지우 올림. 편지 밑에는 그림이 한 장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였을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대국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네, 아저씨 그린 그림으로 상 받았어요. 아이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도 계속 와주실 거죠? 그럼 자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 저지른 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대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 잘하고 있는 거야. 맞았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바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아이가 보낸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작은 손을 내미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또 일어설 겁니다.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작은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